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의 주제 한번 다뤄보고 또 뭐 뒤에 과입자분이 보내주신 우리나라의 위대한 또 반도체 기업들 DBI텍, 뭐 한양 ENG 정도 뒤에 붙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주제부터 들어가 보죠. 지금은 글로벌적인 이 다들 아시는 보건 이슈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처음에 일본이 작년 7월 수출 규제를 가할 때 핵심이 되었던 소재죠. EUV용 PR. 그때 언론에서 초기에 이 포토레지스트 전부를 규제한다는 가짜 뉴스를 전할 때 돈 되는 라디오에서 분명히 수출 관리 규정까지 제가 언급드리면서 EUV용 전체 ARF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EUV용 PR만 핀셋 규제하는 거다라고 언급드렸고, 그 뒤에 언론에서도 정정이 있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파운드리에 EUV를 적용해서 양산을 성공한 데 이어서 그 노하우를 살려서 D램에까지 EUV가 본격 도입되었는데, 이 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를 넘어서서 D램까지 EUV가 적용되었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단순하게 비메모리에 적용하던 공정을 메모리에도 이제 노광 공정 적용하는구나 정도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삼성이 공급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물량이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15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D램과 낸드를 합한 메모리 쪽 물량이 거의 뭐 9천억 개, 막 1조 이 수준입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 뭐 600배 정도 되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즉, 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대부분이 이제 일본 회사들이 줄을 잡고 있고 듀폰 정도가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따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거죠. 그 일본,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화학 반응하는 고분자 화학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액체 상태의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를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회로 모양을 머금은 빛을 마스크를 통해서 쫙 쐬면 PR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패턴 모양만 남게 되는 거죠. 즉, 회로 모양을 본격적으로 깎아내는 에칭, 식각 공정을 하기 전에 포토레지스트가 만들어낸 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쫙 새겨내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의 이 브라아르곤 ARF와는 완전히 다른 EUV로 넘어가는 만큼 당연히 새로운 성질의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EUV용 PR을 지금까지 주도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뭐 JSR이나 일본 기업들, 뭐 시네츠 화학이나 TOK, 스미토모 화학, 뭐 이런 애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EUV용 PR이 작년 7월에 규제를 들어온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D램에 적용할 EUV용 PR 업체 선정을 추진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바로 한국 걸로 갈 거냐? 한국에도 EUV용 PR을 개발하고 있는 위대한 국산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한국 걸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면 이 JSR, 시네츠, TOK, 스미토모, 그리고 미국의 회사가 또 하나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듀폰이 EUV용 PR 신규 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이 듀폰, 엑슨모빌 같은 미국의 이 석유 화학 회사 주식을 아주 조금이지만 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한 뭐 이틀 전에 샀나? 뭐 아무튼 들고 있어서 듀폰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요거는 농담이고요. 주목되는 건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 EUV용 PR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 내 생산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업체한테 가면 좋지만 일단 일본 업체를 조금은 써야 되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일본 땅에서 그걸 생산해가지고 갖고 오면 언제든지 또 그 전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니네들이 우리나라 땅에 투자를 해라.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급해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OK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지었고, JSR이 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로 이걸 딱 막으니까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 공급을 하는 것도 제가 그 한창 수출 규제 때 전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삼성이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라, 우리나라에 지어라. 그렇게 가고 있고, 결국에 한국 내에 EUV용 PR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방향, 그리고 아니면 한국 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한테 이거를 OEM이라고 하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삼성에 공급을 하는 방안 등을 그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듀폰 경우 말씀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거론되고 있는 업체 중에선 유일하게 한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일본 회사가 아닌 업체가 듀폰인데, 올 초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충남 천안에 EUV용 PR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EUV용 PR 다변화를 추진하는 삼성전자와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듀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JSR과 TOK 좀 안타깝지만 뭐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충북 오창, JSR은, 그리고 TOK는 송도에 공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기술 이전하고 너네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고용 창출이라도 하면서 공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벽하게 다 대체하는 날도 멀지 않은 시기에 올 것 같다라고 멘트 붙이면서, 화면에는 없는 주제지만 가입자분들의 DB하이텍, 한양-ENG 기업들, 구독자분들과 기업 개요 정도 간단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지 하나 드리면서 이제 기업 이제 개요를 공유를 할 텐데, 가입자분들 중에 이제 이메일 주실 때 아예 기업을 막 사야 되냐, 이 주식이 더 갈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같이 메일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몇 번이나 제가 언급드린 게 이 멤버십의 목적은 가입자분들의 관심 기업을 구독자분들과 그냥 간단히 공유하고 서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주식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다시 공지드립니다. 그럴 능력이 일단 저에게 없어요. 제가 뭐 의견 말해봤자 그대로 가지도 않고, 물론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1, 2월에 반도체 소재주나 소켓 테스트주, 예를 들면 ISC, 월덱스, 코미코, 뭐 하나머티리얼즈, 제가 뭐 목요일 날이었나요? 언급드려서 금요일 날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주식들, 당연히 이 기업들이 지금도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주식이 오르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 기업들 돈 잘 벌 거예요. 근데 2월, 3월 달에 세계적인 이슈로 다 반토막 났죠. 돈 잘 버는 거랑 아예 관련이 없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제 가입자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구독자분들도 세상에 이런 기업도 있구나 정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공지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B하이텍, 이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도 요청을 주셨던 기업인데 제가 한번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슈로도 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벅차서 못 다뤘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죠. 시총도 1조나 되는 기업이고, 그럼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부터 가야겠죠.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기업이라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막 이미지 센서가 어쩌고 막 이렇게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기업이에요. 뭐 리노공업이다, 뭐 실리콘웍스, TCK 같은 어떤 기업들 같이 세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의 핵심은 가동률입니다. 작년에 가동률이 100% 유지되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4월, 이번 연도 4월자 데이터는 없는데 2월, 3월도 이 기업이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 몇 퍼센트 수준이에요. 결국에는 이미지 센서나 파워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이미지 센서는 하이엔드 제품까지 가냐 안 가냐로 양극화가 많이 이 업계에서도 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말하자면 긴데, 결론은 DB하이텍은 그쪽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따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동률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결국에 이 기업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로 보면 8인치 웨이퍼 캐파가 공급 면에서 전혀 안 늘고 있어요. 시설 투자가. 그러니까 공급은 별로 안 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도 공급이 그다지 뭐 단기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이건 뭐 웨이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니까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건 중국 비중이 30%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이 자급화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반도체의 자급화 있잖아요. 중국 굵기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서 SMIC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근데 이 DB하이텍 흐름을 보실 때 또 TSMC를 많이들 참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최근 실적이 아주 괜찮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버티고 뭐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제가 언급드린 부분들이 되게 괜찮잖아요. 그런 만큼 주가도 이미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이슈 반영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PE 레이시오로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이 기업 자체로 보면 DBI텍은 나쁘지 않죠. 두 번째 기업 한양 ENG죠. 이 기업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분기 실적 한번 보면 매출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데 순이익이 완전히 꺾였어요. 2019년에 4분기는 심지어 적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이대로 성장성이 멈추고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그걸 보려면 향후의 수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겠죠.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양 ENG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UHP 사업이에요. UHP 울트라 하이 퓨어티, 즉 초고순도 배관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을 구축할 때 쓰이고 그게 이제 이 회사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뭐뭐뭐뭐를 하고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고 UHP 쪽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 위주로 보면 이 분야에서 한양 ENG의 수준은 어떤가. 뭐 기계 설비 쪽에서 이쪽 시공 능력이 꽤 괜찮은데, 경쟁사로 예를 들면 원익홀딩스나 세보 MEC, 뭐 성도 ENG 이런 데들이 이제 한양 ENG의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에서 플랜트 매출이나 건설 매출을 좀 갈라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양 ENG가 독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높은 경쟁력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초고순도 배관이라는 거는 시공을 할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클린 룸을 형성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티클 같은 게 적게 오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결국에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나 화성 캠퍼스,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 같은 곳과 이 한양 ENG 제조 물류센터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20분에서 거의 바로 앞에 그냥 대놓고 지어놓은 1분 거리도 있습니다. 한양 ENG 제조 물류센터랑 SK하이닉스 캠퍼스랑 엄청 가까워요.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캐파에 의해서 이 회사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이슈로 설비 투자가 주춤하고, 즉 캐펙스가 주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양 ENG한테 좋을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주춤이 설비 투자 취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미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계획된 투자는 다 이번 연도에 집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단지 추후 먼 미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다 정도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이 회사가 메모리도 사실 저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비메모리 쪽 삼성이 대형 인프라 투자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제가 모르지만 성장성이 멈춰서 적자 행진을 기록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PE 레이시오 있잖아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그러니까 지금의 프라이스 대비 어닝이 어느 정도냐의 비율이 지금 6배 정도 보고 있는데, 2019년도 대비 부채 비율도 건전하고요. 근데 이 기업은 전통적으로 PE 레이시오가 낮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기업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잘 벌 것 같다. 그리고 굳이 2020년을 전망하면 2019년보단 뭐 얼마나 참 실망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백모도 큰소리 빵빵 치다가 조금씩 뭐 복선은 깔았지만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큰소리를 치다가 이제 다 안 들어맞았군요. 부도수변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다 보면 부도수표도 나고 또 뻥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뻥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구독료 잠깐 말씀 강조드리고요. 백모 세넷 탈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집스럽게도 이 와중에도 역시 코로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치료 중 환자가 2,62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주요국 중 최저입니다.
2627명쯤 되면 2만 명에 1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일일 신규 확진은 20명대입니다. 이 수준이 유지되면 치료 중 환자의 수는 500명대로 조만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100명씩 쭉쭉 빠져나가면 한 20일 지나면 500명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루 신규가 20명대 올라오니까 한 20일이면 결판 나니까 결국 500명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루에 한 100명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치료 중 환자의 수가.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테스트가 이제 이게 잡혀감에 따라서 5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테스트할 땐 400~500명, 많이 테스트할 때는 1000명 정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테스트 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50대 1입니다. 누적은 테스트 수가 538,775건이고요. 확진자는 1,613건입니다. 즉 50대 1 비율인데 이 50대 1 비율이면 주요국 중에서 최고입니다. 사실. 저희보다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70대 1 정도인데 러시아는 문제가 뭐냐. 러시아가 언제 생명공학을 할 줄 알아요? 러시아 사람도 실력 많은데 실력 좋은 사람들일수록 전부 해외로 나갔습니다. 러시아에 제대로 된 생명공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러시아의 70대 1은 러시아 키트를 못 믿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산유국 돈 많죠. 거긴 돈으로 쳐바르죠. 거기가 120대 1 정도 됩니다. 두 나라 빼고 나면 한국이 테스트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이 50대 1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이 일단 이 제어를 성공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걸 가지고 문재인이가 내가 잘해서 했습니다 하면 개판이죠. 법률적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미 법률적 제도가 돼 있었고요. 그 법률적 제도 위에 4가지 정도의 원인 때문에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문재인 586 정부가 안 닫아 걸은 게 방해였습니다. 빨리 닫아 걸었다면 저희가 지금 타이완 정도 수준에서 이걸 가볍게 대응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586 정부가 그렇게 안 닫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어를 성공시킨 4가지 이유를 꼽아라. 그러면 4가지 이유를 꼽아라.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정확한 테스트를 많이 실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1 비율입니다. 두 번째, 의료진의 발분이죠. 우리나라 의사 또 간호원들 이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의료진이 발분했다. 세 번째 이유,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참 첨단 수준이다. 국민의 정치의식, 사회의식이 첨단 수준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화장실 깨끗하게 쓰는 거, 집안 깨끗하게 꾸미는 거, 아파트 단지 깨끗하게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길가 이런 거 정리정돈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일 터졌을 때 깔끔하게 행동하는 거, 이건 세계 최고 수준 맞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월남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군을 보고 제일 놀란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화단을 갖고 온 겁니다. 화단. 그러니까 탄약통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부대 막사 앞에 전부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단 갖고 오고 이걸 보고 엄청 놀랐다 그래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지극히 정갈하고 깔끔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때 워낙 개판이니까 시스템이 조선 때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조선 때 참으로 지저분했죠. 근데 연해주로 간 동포들, 그러니까 조선 말에 연해주로 간 동포들은 엄청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버드 비숍 여사의 그 여행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강 하나를 차에다 두고 연해주 쪽은 다 부유하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깔끔하게 사는데 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이 한반도만 들어오면 이건 상 거지들도 이런 거지들이 없고 지저분해도 이런 지저분한 상황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냐. 그렇게 된 거는 오직 시스템의 문제다. 조선 왕조가 워낙 개판이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버드 비숍 여사의 여행기를 보면. 아무튼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깔끔해서 저희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지하 경제의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10%가 안 될 거예요. 엄청 낮아요. 지하 경제의 비중이 낮으면 모든 게 거래가 양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가게 점주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가도 신용카드 사용을 상당히 신용카드 받아들이는 걸 가게 점주들이 꺼려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세금 포탈은 안 해요. 거긴 또 지하 경제랑 달리 현금을 선호해요, 일본 분들이. 근데 여기는 이미 현금 저는 이제 돈 받을 때마다 전부 알코올 뿌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폐 훼손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이렇게 돈에다 뿌리면 돈이 좀 기질이 빳빳해지고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돈에 묻은 세균을 다 죽이겠다. 그 일념으로 돈 받으면 저 알코올 뿌려갖고 그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구 위에다 놓으면 가구에서 칠이 벗겨집니다.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우리 사모님한테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하나 망쳤어요. 좋은 탁자. 그러지 마시고 주로 이제 그 유리 위에다가 이제 한 장 놓고 앞뒤로 뿌려서 한 장 놓고 또 뿌려서 놓고 해서 배추 쟁이듯이 차곡차곡 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반나절이나 하루 있다가 다음날 그 돈을 가져가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폐를 얼마나 드나드나 보면 글쎄요. 지폐를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고 뭐 다 해서 일주일에 한 3장 드나드나 4장 드나드나 그러니까 거의 현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폰과 신용카드 덕분에 동선이 추적이 돼요. 그럼 동선이 추적이 되면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추적이 되고 그거를 또 그 근처를 조사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튼 이런 한 4가지 원인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를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제어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드디어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런 날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20대 27, 뭐 32, 30, 27 그러다가 이제 22명까지 갔죠. 이게 22명 아닌가? 예, 어저께 22명이었나요? 일본이 저희 밑을 바짝 쫓아왔어요. 어저께 741명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누적이 꽤 많아요. 일본이 지금 8,626명인데 저희보다 인구가 2배 반쯤 많으니까 일본이 예를 들면은 한 25,000명쯤 가면 일본은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가면 이제 100만 명당 발생자 수, 100만 명당 뭐 진행자 수 이런 게 다 저희를 초월하게 돼요. 지금 일본은 이제 저희보다 늦게 시작해서 늦게 폭발했기 때문에 진행자 수로 따지면 저희의 3배쯤 됩니다. 7,547명입니다. 저희가 2,627명인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살벌하죠. 진행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치료 중이 56만 6,859명이고 하루에 사망자 증가폭이 뭐 2,400, 2,500 이렇습니다. 하루에 환자 증가폭이 3만 명이래요. 미국이. 참 미국 좀 고생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제가 이 리스트 뽑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아래로 밀려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좀 이제 주요국이 아닌 나라들은 다 빼버렸을 때 저희가 이 표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저희 아래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주요국인 것만 저희 위로 꼽아보면 미국, 그 다음에 스페인, 여기 18만 명 누적이고요. 하루에 여전히 한 6,000명, 7,000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16만 5천 명 누적이고요. 하루에 2,600명 증가하고 있고요. 프랑스 15만 명 누적이고요. 하루에 4,500명 증가하고 있고요. 독일 13만 명 누적이고 하루에 2,50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거의 10만 명이고요. 하루에 4,600명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은 빼고 보기 싫어요. 그 다음 벨지움 그 조그만 나라가 3만 4천 명 누적이고 하루에 2,400명 증가하고 있고요. 캐나다 거의 인구 많지 않죠. 2만 8천 명 누적이고요. 1,3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 작은 나라가 2만 8천 명 누적이고요. 734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란드 2만 6천 명 누적이고요. 40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기 폭발 중입니다. 2만 4,490명 누적이고요. 3,30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18,000명 누적이고 643명 증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14,000명 누적이고요. 124명 증가했습니다. 아일랜드 여전히 아주 살벌합니다. 이게 작은 나라가 누적이 12,500명이고요. 증가가 하루에 1,0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가 누적이 12,500명이고요.
누적이 증가가 하루에 455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디아, 여기 괜찮을 줄 알았더니 폭발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인도는 바이러스 청정국일까? 라는 기사를 제가 3월 달에 본 적이 있어요. 동아 아니면 조선인데. 그 인디아가 거기 뭐 테스트 환경 열악하죠. 그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상황에서 살잖아요. 뭐 며느리가 혼수 가지고 덜 가지고 왔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인디아가 누적이 12,370명이고요. 하루에 883명. 인도의 열악한 테스트 환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스웨덴이 작은 나라가 누적이 12,000명이고 하루에 1,2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요국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 이 나라들이 다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끝났다는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이른바 우리 우파에서 말해온, 주로 우파가 말해온 스토리가 진실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파의 스토리는 이거거든요. 문재인 586이면 공산화됩니다. 적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백무선의 탈출은 좀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고 시닉하게 표현했지만 문재인 586이 이번에 선거에서 대승해도 공산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재인 586에 의해서 베이징 평양의 노예가 됩니다. 이건 일견 맞는 얘기인데 이게 급속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미중전쟁 이전이면 맞는 얘기예요. 또 코로나 이전이면 맞아요. 근데 미중전쟁 플러스 코로나까지 터져서 지금 중국이 문 닫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재인 586이 되면 차베스, 즉 야만적 폭력적 포퓰리즘으로 갑니다. 이거 주로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제 그 정규재 대표님 이런 쪽 성향이 대변하는 경제적 보수주의 하는 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일견 맞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의심 많은 사람들이 그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야 해서 귓가에 안 새겨 듣는 거예요. 공산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문재인 586이 권력을 위세를 부려도 베이징 평양의 노예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586이 위세를 부려도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같은 야만적 폭력적 파퓰리즘의 세상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이 개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냐? 이때까지 이러한 공산화, 적화, 베이징 평양의 노예, 그 다음에 그 차베스 파퓰리즘, 이런 우리들의 스토리, 우파의 스토리가 틀린 거냐? 아니면 국민이 개돼지인 거냐? 이거죠. 저는 우파의 스토리가 틀렸다. 그리고 점점 더 틀려가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산화, 종중, 종북, 연방제,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중전쟁이 2018년 우리 저거할 무렵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을 때 제가 그거를 그때 트럼프 욕을 안 한 게 미중전쟁 구도 잡혔는데 그까지 걔 싱가포르 불러내서 만나나 마냐, 그거는 큰 문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 두 번째, 하필이면 그게 지선 전날이어갖고 트럼프가 우리